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니까요. 그런데 그 발언 이후 미국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36%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 달러 패권이 왜 우리 삶과 직결되는지 세 가지 구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한국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제대로 풀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는 남의 일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말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진짜로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거든요. 하루에 약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사우디를 제쳤고 러시아도 제쳤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왜 중동 눈치를 봐야 해? 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죠. 실제로 그 발언 이후 미국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요. 갤런당 2.98달러에서 4.05달러로 뛰었습니다. 36% 급등이에요. 경유 가격은 그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가고요.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 기름값이 36%나 오른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열쇠는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과 그 석유로 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원유는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나누면 경질유와 중질유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셰일 혁명으로 뽑아내는 원유는 대부분 경질유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유 공장들이 이 경질유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유 시설은 중동이나 남미에서 수입하는 중질유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자국산 경질유가 아무리 넘쳐도 정유 공장이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반대로 걸프 지역에서 들어오던 중질유 공급이 끊기면 정유 시설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기름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걸 부조적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쌀이 창고에 가득 있는데 공장 설비가 밀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쌀이 아무리 많아도 빵 공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원유는 글로벌 단일 시장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공급이 흔들리면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는 구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규모를 보면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하루에 2,090만 배럴이에요. 이 2,090만 배럴의 75%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4개 나라가 가져갑니다. 중국이 37.7%, 인도가 14.7%, 한국이 12.0%, 일본이 10.9%예요. 이 지역 수급이 흔들리면 글로벌 유가 전체가 흔들리고 글로벌 유가가 오르면 미국도 예외가 없어요. 정리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유시설이 수입산 중질유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 자국 경질유가 아무리 많아도 정유 공장은 멈추고 기름값은 오릅니다. 거기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수급 충격이 미국 가격에도 직격으로 옵니다. 실제로 36%가 올랐죠. 그래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기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가 있어요. 왜 원유 가격이 50년 동안 달러로만 결제됐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36% 기름값 상승이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보게 됩니다. 파트 1에서 기름값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훨씬 더 깊은 구조의 표면에 불과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원유 가격은 전 세계 어디서든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될까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시스템이 아니에요.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1971년으로 잠깐 가봅시다. 그 해에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그때까지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줬거든요. 금 보증서였던 달러가 그냥 종이가 된 거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유지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그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1974년 키신저가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파이살 국왕과 마주 앉아서 딜을 하나 제안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아라. 그 대신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한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그리고 사우디가 오케이 하면서 나머지 중동 산유국들도 줄줄이 따라갑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사야 하는 거예요. 금 없이도 달러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팔면 달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이 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군사비를 쓰고 복지를 지출할 수 있었어요. 동네 카페 포인트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손님들이 포인트를 쌓아두면 카페 주인은 그 미사용 포인트만큼 공짜로 돈을 쓰는 구조죠. 이 사이클 덕분에 미국은 빚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GDP 대비 국가부채는 124.3%입니다. 미국 연방 총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이 빚에 붙는 이자 비용만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한국 GDP가 약 1.7조 달러 수준인데 미국이 1년에 내는 이자가 그것의 절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이 부채를 굴릴 수 있는 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4년 6월 이 구조에 균열이 생깁니다. 2024년 6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50년 전 맺은 페트로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공식 종료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사우디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과의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에 열려 있다. 사우디가 위안화로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중국은 더 이상 달러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미 2023년에 사우디와 7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엠브리지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도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50년간 유지되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달러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등장해요. 페트로달러 협정이 끝난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중동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는 거예요. 산유국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전환하려 해도 그 석유가 지나가는 길목을 미국이 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 마지막 레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연결고리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정리해봅시다. 달러 패권이 50년간 작동한 건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석유가 달러로만 결제되는 구조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중동 에너지 공급이 있고 그 중동 에너지가 지나는 길목이 호르무즈예요. 페트로달러 협정이 2024년에 종료된 지금 호르무즈는 단순한 에너지 통로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 구조 자체가 이 해협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확인했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어도 호르무즈 봉쇄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달러 패권이 바로 그 해협 위에 얹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남의 일이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엔 그냥 말실수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그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 발언을 전략적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해협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메시지. 달리 말하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네버리지 선언에 가깝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의 최적 균형값을 생각해보면요.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동맹국들이 달러 시스템 쪽으로 다시 집결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끌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르무즈는 다시 열리겠지만
당신들에게는 안 열릴 것.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의 구조를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이란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섬 하나를 통해 처리됩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이에요. 이게 막히면 이란의 외화 수입이 거의 다 끊기는 구조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최근 경고를 날렸어요. 대이란 해상 공세가 지속되면 하르그 섬의 원유 저장고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 원유 수출은 줄고 있어요. 2025년 2월에 하루 215만 배럴이었는데 3월에는 184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이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밖에 약 1.6억 배럴의 석유 재고를 해상에 비축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나옵니다. 미국이 아예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IMEC,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공식 MOU로 체결됐습니다.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인도 뭄바이와 문드라 항구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해를 건너 UAE의 제벨알리 항구에 닿아요.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이동하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까지 연결된 다음 지중해를 넘어 유럽 전체로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참여국 면면을 보면요. 미국, 인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EU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경로가 완성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닫아도 에너지와 물류가 이 회랑을 통해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란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맥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정학적 장애물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트럼프의 남해일 발언, 하르그 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아이맥 경로 설계.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략 구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패권을 재확인하고 페트로달러를 이탈하려는 동맹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아이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구조를 따라왔는데요. 마지막은 솔직히 제가 이 주제를 파기 시작한 진짜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 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글로벌 평균이 20%인 걸 감안하면 우리가 이 해협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 감이 오시죠?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 통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순위를 보면 1위 중국 37.7%, 2위 인도 14.7%, 그리고 3위가 한국 12.0%입니다. 일본 10.9%보다도 높아요. 비축유가 약 208일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버퍼는 있습니다. 봉쇄 이후 비중동 원유 수입 비중을 10%포인트 늘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비중동 원유는 수급 자체가 타이트한 데다 가격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물량은 어떻게든 채워도 가격은 그대로 다 맞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름값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러 얘기예요. 유가가 급등하면 전 세계 달러 수요가 급증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니까요. 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팔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에 한국 자산이 포함돼요. 이번 전쟁 발발 후 약 2달 동안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 네 나라의 시가총액이 10% 이상 하락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석유를 100% 수입하는 제조업 선진국들이에요. 이 구조는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의 메커니즘이랑 판박이에요. 당시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면 아시아 신흥국에 자본이 유입됩니다. 그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결국 디폴트 위기로 이어졌죠. 지금은 유가 급등, 달러 수요 급증, 한국 자산 이탈, 코스피 하락.
숫자 배치는 다르지만 흐름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전 세계 요소 비료의 46에서 50%가 걸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그게 호르무즈를 경유해서 수출되고요. 한국이 2021년에 요소수 대란을 겪은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중국 수출 제한이 문제였는데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그보다 훨씬 구조적인 비료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 헬륨 생산 능력의 약 35%를 보유하고 있어요. 반도체 세정 공정에 헬륨은 필수인데 카타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헬륨 공급 3분의 1이 흔들려요. 에너지, 금융, 농업, 반도체, 한국의 핵심 산업이 모두 이 해협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런 연결고리를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따라간 세 가지 구조는 결국 하나의 사실로 수렴됩니다. 트럼프가 남의 일이라고 했던 그 해협이 사실은 달러 패권의 마지막 지렛대였다는 것.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는 다시 열리겠지만 당신들에게는 안 열릴 것. 이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면 이건 50년짜리 시스템의 균열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균열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균열이 어떻게 봉합될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